안녕하세요. 북피루스 인사드립니다. 책의 길을 묻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김혜진 작가가 지은 장편소설 중앙역이 되겠습니다. 등단한 지 1년 만에 이런 놀라운 수작을 발표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작가는 이 글로 제5회 중앙문학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이 문학성이 도드라져 보이는 이 작품은 나에게도 둘도 없는 애장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중앙역 광장에 자신의 외모만큼이나 꾀재재해 보이는 캐리어 가방 하나를 끌고 낯선 사내가 등장합니다. 물론 중앙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역입니다. 김혜진 작가가 설정해 둔 가상의 공간, 그 영역이 중앙역입니다. 이 중앙역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후미진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밑바닥의 삶인 노숙인의 삶을 그리는데 이 작가는 많은 공을 들입니다. 한낮에 분주한 역사를 배회하던 이 사내는 멀리 떨어진 후미진 곳을 찾아서 해질 무렵에 박스 한 장을 깔고 몸을 눕힙니다. 안락해 보이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자리는 먼저 온 사람들이 선점한 자리라는 것을 안 그는 신참인 자기 자신이야말로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 자리 잡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듯 그곳에 앉아서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눈을 붙이지 못하는데요. 치웠다고 하지만은 박스 밑으로 툭툭 불거져 나오는 잔돌멩이들의 아픔도 그중 한 몫을 했지만 낯선 곳에서의 첫 노숙인지라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더욱이나 낮에 보았던 그 수많은 눈들이 어둠 속 어디선가에서 자기 자신을 노려보고 있을 것 같은 예감에 그는 더욱더 경계심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설핏 잠에 빠졌는가 싶었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뜹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한 여인이 시커먼 맨발에 슬리퍼를 끈 채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무서운 생쥐를 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노숙인들 사이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노숙인이 키우던 생쥐들이 소지품이 흩어지면서 도망치는 것을 목격했던 사내는 그중 한 마리가 그녀와의 눈이 마주침으로 인해서 불안감에 자신을 깨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생쥐 사건으로 그녀는 남자 곁을 떠나지 않고 잠자리 속까지 파고들면서 그의 등에 자기의 몸을 밀착시킵니다. 광장에서 살아온 여자의 지혜였던 셈입니다. 여자 혼자 길바닥에 너부러져서 잠을 자는 것보다는 힘센 젊은 남자의 품에 안겨서 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그녀의 경험치에서 나온 산물이었습니다. 사내는 영문을 모르고 어정쩡한 자세로 펜스에 머리를 쳐박고 등을 여자에게 맡긴 채로 불편한 잠자리에서 하룻밤을 지새게 됩니다. 이튿날 날이 밝았을 때 사라진 여자와 함께 캐리어 가방도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사내는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부터 광분한 사내는 자신의 일생의 목표가 여자를 찾는 데 고정된 것처럼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자를 보지 않았느냐고 또 자기 자신이 끌고 온 캐리어 가방을 보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심지어 파출소까지 쫓아가서 그녀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내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체념하고 뒤돌아섭니다. 인근 PC방에서는 사연을 듣고 난 많은 사내들이 가방보다 그 여자에게 관심이 더 많은 것 아니냐고 하는 조소와 비아냥거림을 쏟아놓습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그곳 또한 떠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서 여자는 술에 잔뜩 찌든 모습으로 광장에 나타납니다.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여자에게 사내는 달려가서
늑달같이 뺨을 후리치고 주먹을 들어서 사정없이 그녀를 두들겨 팹니다. 하지만 여자는 술기운에 입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지도 못하고 그 가방은 잃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 대가로 이 둘은 몸을 섞게 되는데요. 그날 이후 이 둘은 부부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이상한 한 쌍이 되어서 광장을 떠도는 많은 노숙인들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밤만 되면 야유를 하고 페트병을 집어 던져도 이 둘이 벌이는 애정 행각은 식을 줄 모르고 지속합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여자는 날이 밝기만 하면 사내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취중에 행한 것처럼 정신이 들 때마다 네가 내 인생에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고 다그치면서 일침을 놓는가 하면 훈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사내는 비쩍 마르고 볼품없는 그녀에게 마음을 두고 누가 봐도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녀에게 집착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는 그녀를 향해서 사내도 어느 날인간 술을 먹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이 둘이 벌이는 애정 행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술기운과 많이 닮아 보입니다. 깨고 나면 덧없이 멍한 알코올성 같은 그런 거 말입니다. 거짓말이 그렇지요. 그러나 사내는 여자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해서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사내가 생판남인 여자에게 헌신하기로 마음을 다지는 과정은 가히 눈물겹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둘의 관계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광장 역사를 주변으로 복지 혜택을 베풀고 있는 강 팀장도 때만 되면 그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네 갈 길을 가야 된다고 만날 때마다 충고합니다. 하지만 이 사내는 귀를 틀어막고 여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일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온갖 잡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고 멀리 지방에 출장을 나가서 간이역 보수공사 일도 자청합니다. 하지만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룻밤 술기운에 날려버리고 나면 빈털터리에 어딘가를 두들겨 맞아서 욱신욱신 쑤시는 사지를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일념은 집요한데 그녀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광장이 아닌 쪽방에서 편하게 잠자리를 마련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여자는 갇혀진 쪽방보다야 열린 광장을 좋아합니다. 쉽게 말해서 쪽방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보다야 술에 취해서 광장에서 너부러지는 것이 훨씬 편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그녀가 사내에게 엎혀오면서 하는 말은 날 좀 그냥 내버려 둬 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몸을 담보로 마련한 이 쪽방도 그녀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밑바닥 인생은 더 하염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도리어 안도를 느끼는 법인지 그녀는 갇혀진 방에서 자기 자신의 몰골을 들여다보는데 끔찍해합니다. 일하고 돌아오는 사내를 한 번도 방에서 맞이하는 법이 없이 광장에 나가보면 낯선 사내들의 틈에 섞여서 술자리에서 해죽거리는 그녀의 모습 앞에 사내는 주먹을 휘두르고 또 다른 사내들과 싸움판을 벌여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맞고 돌아옵니다. 김혜진 작가는 이런 내면의 깊은 속성들을 하나하나 깨알같이 책 속에 담아놓는데 성공합니다. 간간히 여자가 사내의 눈앞에서 사라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의구심을 품은 사내는 마침내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이전부터 여자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것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입소했다고 하는 사실도 전해 듣습니다. 밤만 되면 괴로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녀의 통증 원인이 알코올 때문이었고
그 이후로 여자는 임산부처럼 부어오르는 자기 배를 쳐다보면서 한숨 짓고 또 연신 술을 찾습니다. 여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 사내는 여자의 전 남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살았던 자리는 지형이 하도 변해서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이전의 지형을 말하는 이 두 남녀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자가 키웠다고 하는 중학생인 자기 자식들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돌아온 그 둘이 할 수 있는 일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여자와 입을 꾹 다물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내의 긴 침묵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무엇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다그치던 여자는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진 모습을 사내에게 드러내면서 거꾸로 사내에게 매달립니다. 너도 나를 버릴 거지. 너도 결국은 나를 버릴 한 사내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고 무언가를 말하라고 입을 앙다물고 있는 사내의 뺨을 치고 그에게 덤벼듭니다. 지독하리만큼 사내는 혀를 깨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바뀌어서 여자는 뭐라도 다만 한마디라도 내뱉으라고 사내를 다그치면서 앙탈을 부립니다. 그리고 밤새 진통합니다. 그녀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었을 때 구급차에 태워진 그녀의 몸은 어느 한 병원 응급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중앙 역사에서 예전에 보았던 것처럼 다리가 썩어가는데도 술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한 노인이 마지막 임종시에 병원에 실려갔을 때 하는 수 없이 그곳에 밀어놓고 도망쳐 나왔던 것처럼 구급대원과 함께 이 사내는 여자를 응급실에 눕혀놓고 도망칩니다. 쫓아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뿌리치면서 뒤돌아섭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내는 자기 분수 이상의 일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자를 버려두고 온 이 사내는 한때나마 그들의 처지를 작은 보금자리 삼아서 안아주었던 그 쪽방촌을 철거하는 철거대원으로 앞장서기 위해서 쇳바위 불을 들고 새벽 안개를 가르면서 이를 앙당무는 것으로 이 소설은 마칩니다. 현실 속에서 더 독한 또 다른 밑바닥 인생으로 자리 잡는 모양을 이 작품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는 너나 없이 광장을 배경으로 하루하루 술기운에 연명하는 밑바닥 사람들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노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수없이 그들은 다음 날을 그리는데 그것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에 연연하면서 한 끼 식사보다 한 잔의 술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술에 의해서 지금보다 더 비참한 나락으로 인생이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다짐하는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독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역, 이 작품 속에서 숨겨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이중성입니다. 여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는 뒤돌아서고 남자를 끊임없이 부인하던 여자는 죽음 직전에 남자를 연모합니다. 제발 내 곁에 있어달라고 그녀는 발광하지만 자기의 운명과 함께 남인 남자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이 소설은 종식합니다. 그렇지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역. 잠시 잠깐 이 땅을 머물다 사라지는 모든 인생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쩌면 작가가 그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다고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으로 오늘 저녁 견고하다고 믿었던 내 마음의 점도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갈수록 무거운 책을 들고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또 다른 좋은 책을 준비해서 나중 또 뵙겠습니다. 보피루스 물러갑니다.